안녕하세요. 프린트를 풀어보면요. 프린트를. 자, 1번부터. 1번. 1번은 부동산 공급 계약의 키워드네요. 분양. 법이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 8개 법이면 다 된다.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그렇게. 8개 법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택도 없고 해서 도시개발법 되는 거고. 2번은 분양권이죠.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제 분양권. 분양권 매매계약도 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 그닥 안 중요하다. 8개 법이면 다 된다.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산, 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된다. 이것도. 3번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니까 이건 입주권이잖아요. 입주권 매매계약은 법이 중요하다고. 얘는 뭐만 된다? 정비법만 된다. 정비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되는 거죠.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1번, 2번은 법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이니까. 3번은 입주권 매매계약이니까 법을 봐야 되고 정비법 잘 돼 있고. 4번 교환계약은 아니죠.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 있어. 우리 매매계약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개공이 어디 가서 신고하는데? 부동산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개공 부동산 소재지 가야지. 신고관청 찾아가야 되고. 틀렸고.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6번 중개 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소공만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만. 개공을 대행해서 소공이 대행하는 건데 대행할 때 위임장 필요한가요? 필요 없었죠. 중개거래일 때는 위임장 필요 없다. 중개거래일 때는. 직거래일 때만 위임장이 필요하고. 6번도 틀렸고 중개보조는 대행이 안 되고. 7번은 일방이 국가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한다. 그렇게. 국가 등. 그래서 작년에는 지자체가 나왔고 작년 재작년에는 국가가 나왔고. 그래서 일방에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은 거짓 신고를 했어. 응? 어떤 거요? 거짓 신고했으면 500만 원이 아닌데? 그죠? 8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8번에 X.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 100분의 5. 그렇게. 예. 그림 있잖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제가 그림까지 그러는 거. 신고하지 않았을 때가 500만 원. 거짓 신고는 취득가의 100분의 5. 그렇게. 그리고 과태료 금액이 틀렸고. 9번은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신고를 2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그것만 받으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것만 하면 되고. 이렇게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취득 신고 또 하고 신고 2번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그걸로 끝난다. 10번은 경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죠. 6월에 100 하는 거죠. 6개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 때는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일 때는 60일 300만 원, 계약이 아니면 6개월 100만 원.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10번 맞는 거고요. 11번은 처음 지정하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이에요. 축소, 해제, 재지정은요. 즉시 효력 발생하거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 5일 후에. 이렇게. 12번은요. 심의는 반드시 거치잖아요. 심의는. 해제, 심의 거쳐야 돼요. 그리고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그렇게 나야 돼. 하이한다.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심의는 반드시 거친다. 2가지가 틀렸어요. 뒤 해설 보면 2가지가 틀린 게 돼 있어. 심의 반드시 거쳐야 되고 축소 해제 시에도 또 축소 해제는 하이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3번은 기준 면적이 공업지역에서 200인가? 아니죠. 공유에서 660이죠. 200인 건 상업지역, 상이하다. 주거지역은 180. 주거지역은 180. 그죠?
틀렸고 14번은 선매는 가격이 공시지가가 기준은 아니네요. 선매는 감정가격이죠. 선감, 매공시 이렇게 하거든. 선매는 감정가격, 매수청구 공시지가, 매수청구가 공시지가, 선감, 매공시 이렇게 하는 거지. 선매니까 감정가격으로 나와야 되고 15번은 이용의무기간은 2년이죠. 이용의무기간 2년 맞네. 사업시행 그러면 4년이고 현상보존 그러면 5년이고 사업시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상보존 아니잖아. 그럼 2년. 이용의무기간은 2년. 그렇게. 이 정도 문제가 기출문제다. 이거 풀 수 있으면 그냥 웬만큼은 다 푸는 건데 말은 쉽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OX보다 오지선다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OX는 얘만 OX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선다는 5개 중에서 틀린 거는 특히 답이 손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OX보다 오지선다가 더 쉬워. OX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지문 놓고 이거 OX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쉽지 않아요. 오지선다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오늘 중개실무에서 필요한 것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중개실무. 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게 있었죠. 자, 자주 나오는 건데 565페이지 보세요. 제가 설명을 딱히 안 드리는 건 안 보셔도 돼요. 565페이지에서 농지법,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데요. 565페이지에서 농지법. 얘가 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거의 매년 나와. 사실 공법에서 2문제가 나오고 중개실무로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법은 어려워요. 근데 중개실무로 나오면 쉬워.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다 풀 수 있어.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 이렇게 되고 특히 농취증이 나오게 된다. 농취증.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농취증이 나오게 되고 먼저 567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세요.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누가 갖는 건데요? 그냥 일반인이 그냥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농사 짓는 사람. 일반인은 안 된다고. 농사 지어야 돼. 어려운 말로 경자유전 이렇게 부르죠. 경자유전.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농사 안 짓는데 박스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박스에 있는 경우. 이렇게는 많이. 농사 안 지어도. 뭐 국가다 뭐 그런 거죠. 외우는 게 아니죠. 예외적으로 농사 안 지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568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자, 농사를 짓고 있대요. 그러면 농지 소유 상한이 있나요? 없죠. 왕창 소유할 수 있죠. 농사 지으면. 그럼 이제 농사를 안 지을 때는 제한이 있는 거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비농업인. 농사를 안 지을 때 그럴 때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상한이. 그래서 박스. 상속 농지래요. 상속받았어. 그러면 1만까지만. 1만까지. 농사 지으면 전부 다. 농사 안 지어도 상속이면 1만까지. 그리고 니은은 이농농지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했잖아요. 이제 농사 안 지어요. 그래도 1만까지는 돼요. 8년 이상. 5년 X. 8년. 그렇게 돼 있고. 우린 디귿이 중요하죠. 주말 체험 용농은 1천 미만. 1천 미만. 1천 안 돼요. 아까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1만까지 되는 거잖아. 주말 체험 용농은 1천 미만. 그것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 500, 세대원인 부인 500 돼요? 500씩 사이좋게? 안 돼요. 왜? 더하면 1000이잖아. 1000 미만.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돼? 이혼하면 돼. 그전엔 안 돼. 주말 체험 용농을 위해서 이혼해야 돼. 주말에 만나서 농사 짓고. 진정한 주말 비부잖아. 그게.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자, 이제 세대원 각각으로 나오죠. 세대원 각각 1천이다. X.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게 1천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농사를 안 지을 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거고, 그럴 때 이 3가지는 제한이 있더라. 제한이. 그럼 다른 거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3가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옆에 양가로 4번 농취증. 누구한테 발급받냐면 시구읍면장. 이렇게 되죠. 시구읍면장. 군수 X. 농취증 군수한테 발급받았대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사기꾼이야.
군수가 발급할 수가 없다고. 시구음면장이잖아. 그죠? 그 농지증 위조된 거라고요. 사기꾼이야. 이제 다음 페이지에 570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에서 표 밑에 보시면 농지증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시구음면장이 4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고 나와요. 원칙이 4일, 예외적으로 2일인 경우도 있지만 원칙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준다. 농지증 4일 이내에. 이렇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농지증 발급을 안 받았대. 그럼 그 계약은 유효, 무효? 그래도 유효. 농지증 발급 안 받아도 계약은 유효. 그럼 이제 농지증은 언제 필요한 건데? 등기할 때 필요해요.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받긴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판례가 그랬고.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랑 관련된 건 57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이죠. 농지증 발급이 면제가 되는 거, 불필요한 거, 불필요가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면제가 되는 것도 더럽게 많아. 박스 보시면. 그죠?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죠. 우리는 오히려 농지증을 발급받는 경우 5가지를 적어 놔야죠. 농지증 발급받는 경우 5가지. 적어 볼게요. 농지증 발급받는 거예요. 발급. 첫 번째, 국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 국가로부터 농지를 취득해요. 발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잘 봐야죠.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면 발급 면제. 국가로부터 내가 취득하면 발급받아야 되고. 두 번째, 상속은 발급 면제인데 상속된 농지. 상속 끝났네?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발급받아야 되고. 상속인지 상속이 끝난 건지를 잘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매죠. 경매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고 경매 시에. 그 다음 주말체험 용농 발급받아야 돼. 얘는 뭐는 필요 없냐면 농업 경영계획서. 농업을 경영하는 건 아니니까 농업 경영계획서는 불필요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2일 이내 발급해 주는 거예요. 주말체험 용농은. 아까 4일 이내 발급이었잖아요. 요 농업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으면 2일 짧아지거든요. 주말체험 용농은 2일 이내 발급. 그 다음 이것도 작년도 나왔는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전용, 허가, 아니면 신고, 경매하면 신고예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거예요. 얘는 농지증 필요해요. 근데 잘 봐야 돼. 협의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농지전용 협의는. 농지전용 협의가 거기 박스에서 리을에 있어. 협의. 협의는 누가 한 거냐면 국가기관. 지들끼리 한 거야. 국가기관들은 당연히 필요 없겠죠. 농지증이. 근데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는 누가? 내가 허가받고 내가 신고한 거예요. 나는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농지증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잘 봐야지. 농지전용 협의라고 나왔는지 허가 신고라고 나왔는지. 작년에도 나왔었고 또 작년에 정답으로 나온 건 이거였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대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낙찰받고 경매니까 낙찰을 받고 매가 결정기일까지. 이때까지 농지증 갖다 내야 돼. 매수 신청 시 경매 참여할 때가 아니라 낙찰받고 매가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갖다 내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 이렇게 5가지. 발급받는 경우를 오히려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3번부터만 주의하면 돼요. 1번, 2번은 낚이지만 않으면 돼.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지 국가로부터 내가 취득하는지 상속인지 상속이 끝난 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3번부터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농지 임대차예요. 농지 임대차가 의외로 잘 나오더라. 578페이지 양가로 8번 농지 임대차. 맨 밑에 578페이지 농지 임대차고 옆에다가 농지 전세 X라고 크게 적어놔야죠. 농지의 전세권 설정은 안 돼요.
임대차만 예외적으로 되는 거고 원칙은 안 돼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또 579페이지에 사유가 쭉 나오는데 역시 외우시는 거 아니죠. 그냥 좀 특이하다 싶으면 다 되는 거야. 특이한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가 너무 많잖아요. 되는 경우가 예외가. 넘겨보면 58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박스 밑에 서면계약 원칙이고요. 서면계약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4번 대항력공과 대항력은 시구 읍면장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긴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뭐 주임법, 상위법, 대항력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농지법까지는 그냥 참고 됐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7번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래요. 3년 이상. 581페이지 동그라미 7번. 농지법 세 글자니까 3년 이상. 짧은 거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임법은 몇 년일까? 2년. 상임법은 1년. 농지법은 3년. 농지법 세 글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짧은 거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동그라미 8번 묵시적 갱신 보세요. 3개월 전까지 갱신고지를 통지하는 거죠. 3개월 전까지. 농지법 세 글자니까 3개월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조정신청도 동그라미 9번에 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신청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넘겨보면 582페이지에서 11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그리고 우리 면책적 채무인수도 똑같이 있죠. 요거. 농지법도 이게 있어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항으로 본다. 이것도 있어요. 이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여러 번 나는데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항으로 본다. 이게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도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부르는 거.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예. 양수인이 임대인 주의를 승계항으로 본다. 이것도 똑같이 되어 있다.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한번 프린트를 나눠드리면요.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만 한 두어 번 읽어보고 들어가면 그냥 맞출 수 있어. 이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582페이지에 있는 대표 예제도 얼마나 쉬워요. 답은 3번이잖아. 3년. 농지 임대차 3년. 농지법 세 글자니까 5년이 아니라. 응? 5번에 나와 있나요? 네. 5번에 나와 있는 거 찾아서 그것도 꼭 체크를 해놔야 돼요. 5번에 어디 나와 있나요? 예지 5번에 나와 있죠. 예지 5번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항으로 본다. 이 법조문이 농지법 법조문이 주임법, 상임법, 농지법 공통이다 보니까 여러 번 나왔다고 시험에. 작년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제도들은 안 보셔도 되고 다른 제도들은 필요한 거.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건 뭐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혹시 제가 장사법은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나요?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거 그게 농지법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어차피 뭐 분묘기지권이야 민법으로 풀면 되고 560페이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장사법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사법 이렇게 불러요. 이 법은 시행 날짜가 중요해요. 2001년 1월 13일.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 날짜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날짜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 법 시행 전에 2001년 1월 13일 전에 몰래 설치한 분묘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몰래 설치한 것. 그 이후에 설치한 것. 그 전에 설치한 건 되고. 이 법 시행 전에 몰래 설치했다? 그건 돼요. 시효 취득이. 전에. 근데 2001년 1월 13일 이후,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치한 건 이제 걸리면 빼야 돼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해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법 시행 날짜가 중요하다고요. 그 전에 설치한 건 괜찮은데 시효 취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건 시효 취득이 안 된다. 현재는 2019년도네.
현재 몰래 설치했대요. 20년 지났어. 2039년도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빼야 된다. 몰래 설치하면 이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법 시행 날짜가 나름대로 중요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 법에서 묘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묘지 종류를 562페이지에서 표를 보세요. 562페이지에서 표를 보시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죠. 표를 보시면. 자, 이거예요. 묘지 종류가 일단 사설묘지는 법인묘지가 있고 종중, 문중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고 개인묘지가 있어요. 묘지 종류를 외우시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많은 묘지 중에서 혼자 사용하는 건 개인묘지잖아요. 그래서 개인묘지만 법조문이 달리 돼 있어. 개인묘지만 만든 다음에 신고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전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만들기 전에 개인묘지만 만든 다음에 신고. 그리고 개인묘지만 30제곱미터 초과 금지. 분묘 한기랑 시설물이 면적이 분묘 한기가 30제곱미터까지 돼요. 나머지는 10제곱미터 초과 금지. 10제곱미터까지 되고. 그럼 이제 개인묘지는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얘는 합장이 돼요? 안 되죠. 개인묘지는 혼자 쓰는 거니까 합장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나머지는요. 함께 쓰는 거니까 합장이 가능하고 10 더하기 10은 20이면 제가 쓰지도 않았지. 얼마다? 15제곱미터. 합장시 15제곱미터. 합장시. 왜? 부부끼리니까 죽어서도 바짝 붙어 있어야 돼. 사랑은 계속돼야 된다 그거야. Love forever. 부부끼리는 바짝 붙어 있어야 돼. 15제곱미터. 싫으시면 개인묘지로 가야지 뭐. 넓게. 되고. 자, 요거는 분묘 한기 면적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전체 면적도 있어. 전체 면적. 그것도 가끔 나오는데 개인묘지는 똑같아요. 묘가 한 개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30 똑같고 개인묘지는 30. 얘는 100, 얘는 1000, 얘는 10만. 그것도 이상. 더 이렇게 커야 돼. 100, 1000, 10만. 그것도 이상. 법인묘지는 10만 이상. 더 이렇게 커야 돼. 왜? 만들지 말라고 이제.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되게 빡세잖아. 10만 이상이면.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100, 1000, 10만. 10만 그것도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세로로 보는 거죠. 개인묘지 보세요. 사후 신고고 만든 다음에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30제곱미터 똑같고 분묘 한기 면적도 한 개니까 어차피 묘가 가족묘지는 허가죠. 그리고 100제곱미터 전체 면적 분묘 한기 면적은 10 합장시 15 종중 문중도 허가죠. 1000 분묘 한기는 10 합장시 15 그리고 법인묘지는 10만 그것도 10만 이상 전체 면적 분묘 한기 면적은 10 합장시 15 이렇게 되어 있고 표를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 되겠다. 세로로 읽으면 그래서 개인묘지만 법조문이 달리 되어 있다는 거 개인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561페이지 앞으로 한 장 넘어와서 양가로 4번 분묘의 설치 기간도 보세요. 설치 기간 양가로 4번에 30년이고 동그라미 2번 1회 30년 연장 가능해요. 토탈 몇 년? 60년. 30년이고 1회 30년 연장 가는 60년.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합장이 최대 장점이에요. 합장한 날부터 다시 계산해. 59년째 합장하면요.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 합장한 날이 1일이야. 왜? 다시 만났잖아. 다시 만난 날이 1일 아니에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거야. 합장하면. 다시 만났으니까 1일이지. 그래서 합장한 날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거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대요. 만약에 60년 끝났어. 끝났으면 1년 이내 철거해야 돼요. 이것도 두 번 나왔네. 끝났으면 1년 이내 철거해라. 2년 X, 1년. 그렇게 돼 있고 그게 562페이지에 양가로 7번에 나오죠. 설치기간 종료된 분묘의 처리. 동그라미 1번 1년 이내 철거해라. 1년 이내. 2년 X, 1년 이내 철거해라. 이렇게 돼 있고
자, 장사법 왜 만들었다고요? 시효 취득을 막고자. 이 법 시행 이후에 몰래 설치한 건 걸리면 뺀다. 그 전에 설치한 건 되고. 그것만 좀 주의를 하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이제 다시 뒤에 가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할 거는요. 주임법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시 전자계약이 시험범위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왔어요. 전자계약이.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못 만들겠어. 이거 너무 실무적이어서 문제를 못 만들겠어. 시험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전자계약이라는 게 그거 어떻게 컴퓨터로 전자계약 체계라는 거 어떻게 문제를 낼 거야. 실기시험이 아닌데 우리가 필기시험인데. 그래서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온 거죠. 사실은 전자계약이 시험범위에 들어온 이유는 시험 범위도요 되게 넓게 잡아줘야 돼. 시험 범위 밖의 걸 문제가 내면 이의제기 걸려요. 자, 우리 요거는 바뀐 건 아시잖아요. 보존기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어떻게 바뀌었죠? 보존 방법, 보존 기간은 안 바뀌었지만 3년, 5년 방식은 바뀌었잖아. 원본, 4번, 전자문서 셋 중 하나, 그렇죠?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중이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전자계약 체계라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보관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시험 범위를 넓게 잡아줘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전자계약 체계라면 어떻게 되죠? 신고가 의제가 되잖아. 그런 내용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자계약도 포함된다 시험 범위에. 이렇게 넓게 잡아준 거지 딱히 문제를 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 내려면 너무 힘들어. 못 내겠어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더니 못 만들겠어. 그래서 전자계약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지난주에 거민을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죠? 지난주에 거민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주임법하고 상임법,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64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얘가 문제지, 얘가. 매년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요. 양은 드럽게 많고, 민법 시간에 배운 걸로 갖다 풀면 돼요. 민법보다 최근에는 좀 쉽게 나와요. 예전에는 민법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 최근에는 민법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더라고요. 민법보다는. 자, 먼저 643페이지에서 주임법 적용 범위인데, 양가로 1번 계약 당사자 범위, 인적 범위, 동그라미 1번 원칙은 자연인만, 개인만 된다고 적용이. 법인은 원래 적용 안 되다가 예외적 적용이죠. 세 가지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법인은 예외적 적용,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네. 자연인만 적용된다. 그럼 맞아요? X 틀리죠. 법인도 예외적 적용이 되고, 법인도. 동그라미 2번에 외국인도 적용이 되고, 그렇게. 동그라미 3번, 4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동그라미 3번, 4번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 원칙은 적용 안 되고 예외적으로 세 가지만.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물적 범위는 주거용 건물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만. 비주거용은 적용이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644페이지에서 644 양가로 2번에, 그죠? 그럼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상 실제가 중요해요. 또 문제가 미등기 주택 이렇게 나와요. 미등기 주택 그럼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돼. 왜? 이미 주택이라고 써 있으면 적용되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이거든요. 미등기 무허가 중요하지 않다. 미등기 주택 적용돼요. 무허가 주택 적용돼요. 주택이라고 부르면 주거용 건물이니까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고. 근데 이 적용 범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6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6번을 별표를 칠하고, 미등기 전세에 적용이 된대요. 미등기 전세도. 등기 안 하고 전세 사는 것도 적용이 된다.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죠. 적용돼요. 주임법, 상기법 공통. 물론 6번도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거는 적용이 안 된다. 얘도 주임법, 상기법 공통이에요. 그래서 적용되는 걸로 가장 많이 나온 건 미등기 전세. 등기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적용되고,
월세는 안 내지만 적용되고,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건 적용이 안 되고 잠깐만 빌린 거니까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대항력 때문이죠.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 이제 잘 보셔야 돼. 이제 대항력. 얘는 집주인 바뀌면 문제가 돼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 거야. 새로운 주인이.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대요. 매수인. 경매로 집주인 바뀌었대.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 나가야 돼. 대항력 없으면.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거까지는 아시더라고 이제. 근데 대항력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요. 뭐냐면 대항력이 있으면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주인에게.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여기 적어놨네. 요거 때문에. 이게 주인법, 상인법, 농지법까지 공통이잖아요. 이거. 양수인이,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요. 이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양수인이 보증금 돌려주라고. 양수인. 새로운 주인이. 그래서 대항력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 만약에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면서 전 주인에게 보증금 받는 거예요. 받기가 쉽지가 않아. 자, 질문. 대항력 이거 어떻게 하면 생겨? 등기하면 생겨요. 등기하면 바로 생겨 그냥.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들었잖아. 등기를 잘 해주면 굳이 이걸 만들 필요 없죠. 등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등기가 없을 때 그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이 내용이 나오면 대항력 요건이 나오면 어떤 전제? 등기가 없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을 때 주택인도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같아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 영시인 거고. 그렇게.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면 얼마나 간단해. 보통 집에다 살잖아요. 전입신고 하잖아.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주택인도는 임차인 본인이 살고 있건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건 상관이 없다.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단 전대차가 됐대요. 전대차. 누가 전입신고해야 돼?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전대차가 됐는데도 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전대차가 되면 누구 명의? 전차인 명의에 된다. 그래야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간접점유도 주택인도에 포함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되고. 자,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은 없어져요. 근데 임차인 잘못이 없다. 대항력은 있는 거고 100%다 그냥 공무원 잘못이다.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임차인 잘못이 조금만 있어도 대항력은 상실. 그리고 주택 종류가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단독주택은 지번까지 정확하게. 질문. 다가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까지? 다가구. 지번까지만. 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다세대는 어디까지 해야 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자, 이 두 가지가 대항요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요건. 그리고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유지가 돼야 존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사를 가든 전입신고를 빼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끝나요. 두 가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유지가.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어서. 특히 전입신고 뺀 거. 자, 임차인이 자기만 나갔어요. 가족은 두고.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가족 명의도 괜찮다. 가족 명의도. 함께 사는 가족 명의면 괜찮대. 그럼 가족 전체가 나갔대요. 전입신고 뺐어. 어떻게 돼? 상실. 그럼 질문.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다 뺐어요. 전체가. 그리고 바로 다시 들어온 거야. 잠깐 뺐다가 나간 거예요. 그럼 옛날 게 유지가 돼요? 아니죠. 나가는 순간에 끝. 다시 들어오면 다음날 영시 생기죠. 가끔 집주인들이 부탁하는 경우 있어. 잠깐만 전입신고 빼달라고. 왜? 대출 받으려고. 그럼 이제 모르면 또 잠깐 빼줘 또. 어차피 뭐 하루 잠깐 뺐다 들어오면 되겠지. 자기 집에 잠깐 옮겨놓으래. 옮겨놔. 들어오면 대항력 상실. 자기 위에 전환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또.
그러려고 하는 거죠. 나갔다 들어오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입신고 빼달라고 해도 빼주면 안 된다. 끝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괜히 빼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빼달라고 하는 거지.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요거는 이제 대항력. 언제 문제가 된다? 집주인 바뀌면. 경매든 매매든 집주인 바뀌면. 그럼 질문. 경매에서 대항력을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라고요? 경매에서?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야? 대항력이 있대요, 임차인이. 그럼 이거를 경매에서 이제 법원 가서 판사한테 주장하는 거냐고. 저 대항력 있는 사람이에요. 판사한테 떵떵거리고 있대. 제가 보기엔 욕 뒤지게 먹을걸, 그러면? 판사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낙찰자.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는 거라고.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다. 그럼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선 면제권이죠.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뭐를 물어보는지를 몰라. 우선 면제권, 경매 시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야. 대항력은 경매에서도 문제가 되고 매매에서도 문제가 돼요. 집주인만 바뀌면. 근데 경매에서는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다. 새로운 주인.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건 우선 면제권이고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 요구해서 달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두 가지 갖추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죠. 그러면 그 날짜에 우선 면제권이 생겨요. 자, 확정일자 뭐 요건? 우선 면제권이 요건이에요. 대항력 요건 아니에요. 이따 나올 최우선 면제권 요건도 아니야. 확정일자가 보이면 무조건 뭐 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를 채자.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면제권. 내가 3순위 임차인이에요. 4순위, 5순위보다 먼저 받는다고.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X. 그건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우선 면제권 잘 안 나와. 확정일자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눈치채야 돼. 확정일자 보이면 우선 면제권. 그리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우선 면제권.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면제권이니까. 언제 생긴다고요? 그 날짜에.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 도장 하나 받는 거야. 그럼 그 날짜에 생긴다고. 대항력이 있었으면요. 이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월 29일 전입신고를 했어요. 29일 전입신고. 30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같은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언제 생겼을까? 응? 대항력을 물어보는데 확정일자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대항력은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니까 집에 살면 이제 전입신고만 보는 거죠. 전입신고. 그러면 언제? 맞췄어요. 30일. 30일 0시에 생긴다고 대항력이.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그러면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기는데? 이제 확정일자를 봐야지. 그 날짜에 생긴다고. 30일에 생긴다고. 대항력이 이미 발생해 있잖아. 30일 0시에 발생해 있잖아. 그럼 도장 받으면 그 날짜에 생긴다고요. 30일에. 그럼 이제 바뀌었대. 확정일자 미리 받았어. 29일 확정일자. 30일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 응? 31일 0시. 전입신고 이때 있잖아. 다음날 0시. 31일이 말이 안 되네. 4월달이면 5월 1일 0시네. 그죠? 4월 30일이면 5월 1일 0시. 31일까지 있으면 31일 0시. 그렇게. 다음날 0시. 이렇게 되고. 그럼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겨요? 확정일자 29일이니까 29일 생겨요? 같이 생겨. 1일 0시에 같이 생겨. 왜? 도장을 미리 받아놔도 이땐 대항력이 없잖아요. 29일에 대항력이 없잖아. 대항력이 5월 1일 0시에 생겼다고. 다음날 0시에. 이때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때 생기는 게 아니라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긴다고요. 5월 1일 0시에 대항력도 생기고 우수면 저것도 같이 생기고. 아까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그 날짜에 생긴 거고.
지금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니까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다른 날짜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같은 날짜에 해요. 30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은 거예요. 같은 날짜에 있어요. 자, 대항력 언제 생겨요? 1일 0시. 다음날 0시. 대항력은 같은 날짜에 하면. 그럼 우선면직권은 1일 0시 같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장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고.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긴다. 1일 0시에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면직권도 생기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거죠. 요 30일에 임차인이에요. 저당권도 30일 설정이 된 거야. 저당권도. 같은 날짜에 세 가지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동순이다 맞아요? 아니죠. 저당권은 언제인데? 30일 그 날짜예요. 등기한 거니까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0시잖아.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같은 날짜에 되면 저당권이 선순위다. 이렇게. 임차인끼리는요? 동순위죠. A가 오전에 전입신고하고 B가 오후에 전입신고했대. 둘 다 다음날 0시니까 동순위예요. 임차인끼리는. 하지만 저당권은 등기한 거라서 그 날짜란 말이에요. 30일이면 30일. 임차인은 다음날 0시. 저당권이 선순위.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론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그 날짜에,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긴다. 그렇게요. 그리고 확정일자 보이면 뭐다? 우선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를 채자. 그 다음 최우선면제권. 얘는 역시 경매에서 문제가 돼요. 경매 공매인데 주로 경매예요.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보증금 중 일정액 일부를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담보물권자의 선순위 포함이에요. 선순위보다도 먼저 받는 거야. 가장 먼저.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뭐를? 보증금 중 일정액을. 전부 다가 아니라. 그래서 소액임차인 아니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게 최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를 채야 돼.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단어. 요건이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다. 확정일자는 뭐 요건?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은 전입신고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전입신고까지만. 대항 요건까지. 이게 전입신고까지만 요건이라. 확정일자는 최우선면제권이 요건은 아니다. 그럼 질문. 나한테 최우선면제권이 있대요. 나한테 소액임차인이어서? 그러면 확정일자는 아예 필요 없는 건가? 괜찮죠. 받아두면. 왜? 확정일자 받아두면 우선면제권도 또 생긴 거예요.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게 최우선면제권이 요건은 아닌데 우선면제권이 요건이니까 우선면제권도 또 생기게 돼요. 그러면 얘도 행사할 수 있고 얘도 행사할 수 있어. 두 가지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잖아. 왜? 최우선면제권이 보증금 전부 다를 주지 않으니까. 일부만 주니까. 나머지는 또 요걸로 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최우선면제권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라는 거지 받아두면 유리하다. 그렇게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이건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도 이런 내용까지도 틀리지도 않아. 우리가. 같은 날짜면 저당권이 선수 이런 것도 이제 여러 번 나와서 시험에. 근데 아직도 경매랑 연결되면 살짝 멘붕이 와요. 주인법이 어려운 이유는 경매 때문에 그래. 이런 거죠. 이거 한번 해볼게. 이것만.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보통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도장도 받아요. 두 번째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 3번 임차인. 대항요건 확정일자.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먼저 들어왔고 1번 임차인은 3번 임차인은 나중에 들어온 거야.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근데 또 둘 다 전입신고도 했고 도장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 경매 끝났어요.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찾아왔네. 낙찰자가 3번 임차인한테 야, 너 나가 하는 거야. 얘는 대항요건 갖췄대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했다고. 근데 3번 임차인한테 나가래. 낙찰자가.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나가야 돼.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권 갖췄는데 대항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밑에 있어서 그래요. 이 저당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소기준 권리 그렇게 불러. 경매에서 이 저당 죽으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려요. 임차권이 그냥 죽어버려. 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어. 나가야 돼. 그럼 이제 질문. 3번 임차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낙찰자가 나가야 돼. 그럼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야 보증금 줘야 나가지 보증금 내라 돼요 안 돼요? 3번 임차인이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을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3번 임차인은 나가는 거고 나가면서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 그러는 거야? 전주인 찾아가는 거야. 못 받아.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대항력은 없다. 근데 자 보세요. 뭐는 있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매주권 있다고요. 확정일자 보이면 뭐다 무조건? 우선매주권. 자 얘는 우선매주권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건데? 경매 법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대항력은 누구한테? 낙찰자에게. 그건 안 된다고. 근데 경매가 진행 중이면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있더라. 우선매주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우선매주권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순위니까 4순위, 5순위보다 먼저 받는다고. 얘가 2번 저당보다 먼저 받지 못해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우선매주권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번에 있는 이 저당권이 다 갖는 거야, 싹 다.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선순위에 있는 애가 다 가져. 다. 쪽쪽쪽쪽 다 빨아먹어. 그래서 그걸 흡수라고 불러요. 흡수배당. 다 빨아먹고 남은 찌끄레기 넘겨요. 자기 채권 변제 다 됐으면 나머지를 넘겨준다고 밑으로. 찌끄레기 없으면 얘는 못 받아. 찌끄레기 한 100만 원 남았대. 100만 원 받는 거야. 나머지는요? 잔액 왕창 남았네? 잔액 왕창 남은 그 잔액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5천만 원에서 100만 원 받고 4,900만 원 남았대요. 그거 낙찰자에게 달라 그러면 돼? 이 3번 임차인이 야 나 경매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잔액 4,900 남았네? 네가 내놔 낙찰자. 돼요? 안 된다고. 또 전주인 찾아가야 돼. 그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돼. 낙찰자에게. 나가는 거고 낙찰자에게 돈 내놔. 안 된다고. 전액 내놔. 안 돼. 잔액 내놔. 안 돼.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된다.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떼이겠네요. 3번 임차인은. 전부 떼이든 왕창 떼이든 떼요. 왜? 경매에서 후순위여서. 3번 임차인은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냥 경매 끝나고 누가 찾아오면은 수염 기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집에서 그냥 칼 들고 있어야 돼. 방법이 없어. 칼, 몽둥이 이런 거 들고 있어야 돼. 찌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찌르면 이건 범죄지. 그냥 들고만 있어 보자. 일단은. 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제 1번 임차인을 보세요. 얘는 다 있어. 자, 1번 임차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갔다 왔대요. 유럽 여행 갔다 왔대. 동유럽 갔다 왔대. 서유럽은 종종 가니까 이제 동유럽 한번 갔다 오자. 프라하 찍고 막 이렇게 갔다 온 거야. 팔자 좋아. 갔다 왔더니 경매가 끝났네? 그럼 1번 임차인 망한 거예요? 아, 안 망했어. 대항력이 있잖아, 대항력이.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안 나가도 돼요. 낙찰자에게 보증금 다 내놔. 된다고. 낙찰자가 1번 임차인이 보증금을 떠나야 돼. 1번 임차인이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확정일자와도 뭐도 있다? 우선매주권도 있다. 우선매주권. 우선매주권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 법원 가서 하는 거. 둘 다 있는 사람이에요. 대항력도 있고 법원 가서 달라고 해도 되고 달라고 하면 준다고요. 법원에서 어떻게 줘? 순서대로 가장 먼저 줘. 지가 1순위잖아. 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다 받고 나가면 돼. 달라고 해서 다 받고 나가면 돼. 근데 만에 하나 잔액이 남았대요. 잔액이 한 100만 원 남았어. 얼마 안 남겠죠. 1번 임차인은 선순위니까. 잔액이 100만 원 남으면 나가는 거 이제? 그래도 쿨하게? 아니죠. 잔액에 대해서 낙찰자에게 또 계속 대항력 주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져요. 이 저당권이 밑으로는 죽여버리는데 위로는 죽이지를 못해. 그래서 얘는
보증금을 다 받아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낙찰자에게 다 받아도 되고, 경매에 참여해서 달라고 해서 다 받아도 되고, 잔액 남으면 또 그 잔액을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하면 되고,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얘는 괜찮아. 얘는 유리한 임차인, 불리한 임차인. 자, 질문 맞추면 쉬워요. 3번 임차인 매매로 집주인 맡겼대. 매매, 경매가 아니에요. 3번 임차인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매매로 집주인 맡겼대. 대항력 있어. 경매, 공매 시에만 이렇게 순위가 중요한 거야. 경매, 공매가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3번 임차인도. 순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매매로 집주인 맡기면 1번이건 3번이건 똑같아. 다 대항력 있는 거야. 매매로 집주인 맡기면. 경매, 공매 시, 주로 경매 시에만 이렇게 순위가 중요하다. 저당권 위에 있어야 대항력이 있다. 밑에 있으면 대항력 없고, 언제만? 경매, 공매 시에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관련 판례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쉴게요.